프레스턴 자비스에게 벌어진 일을 묻고 다음 행보를 정할 생각이 든 것은 거의 몇 주가 지난 후였다. 해나도 나도 그 일에 관해 세라와 이야기해보려고 했으나 여태껏 우리가 키워온 그 소중한 딸은 그날 밤 프레스턴과 함께 증발해버린 듯했다. 딸의 눈엔 오로지 공허함만 있을 뿐 기쁨, 사랑, 희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에 관해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았다. 프레스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으면 세라는 항상 내가 가라고 했어 라는 뉘앙스에 표현만 바꿔가며 대답했다.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나 역시 그게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애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순 없다는 것 역시 세라의 말이었다. 세라가 자신이 한 행동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상황이 이쯤 되니 그 애가 하지 못할 게 뭔지 궁금했다. 아니, 이미 저지른 건 돌이킬 수 없다기보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운지 모르겠다. 세라는 전보다 더 홀로 보내는 시간을 고집했다. 전엔 해나나 내가 말이라도 걸어서 같이 장 보러 가기라도 했는데 이젠 저녁에 밥 먹으러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도 일이다.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에서 돌아다니는 소리라든가 해나가 문 앞에 둔 음식이 깨끗하게 비워져 그릇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뿐이다. 하루는 세라가 나오는 걸 확인하려고 밤 늦게까지 안 자고 버텼지만 결국 새벽 3시경이 뻗어버렸고 다음날 아침 세라의 접시는 어김없이 비어있었다. 밤마다 같은 광경이 머릿속을 채웠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숲속에 실루엣이 보이면서 심장이 터질 때 뛴다. 곧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소년의 치열한 마지막 비명이 들린다.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아야 했던 고통이 어마어마했기에 내가 그 아이를 증오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들 누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던 건 절대로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더 낫다고 생각해봤다. 프레스턴, 그 녀석. 그대로 컸다간 나중에 연쇄살인마 같은 걸로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알았다.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세라는 사람에게 내재한 가장 최악의 모습을 밖으로 꺼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레스턴이 싸가지 없는 녀석이었지만 그 집이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세라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된 녀석으로 돌변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이런 의문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무뎌지고 나서야 비로소 딱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를 없앤 게 이번이 처음일까? 다음에도 또 이런 짓을 저지를까? 꼭두 새벽부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으나 아직은 모두가 깨지 않은 시간이었다. 세라를 괴롭히던 녀석은 총 3이었다. 그중 2은 이사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사 차량이 오가는 걸 보지 못했다.
다만 일상이 지겹고 오지랖 넓은 이웃들이 떠들어대는 말로만 전해 들은 거였다. 수위를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프랜시스와 라이언 가족이 진짜 이사한 거라면 집이 비어있을 테니까. 이사하지 않았다면 그럼 해나와 세라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둘에게 말할 생각이 없었으니.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해나는 세라로부터 비밀 지키는 것에 약했다. 나만큼 집중력이 좋지 않은 거겠지. 아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아내 앞에서도 말조심하는 게 관건이다. 새벽 3시경 셀멧이 침대에서 나와 신발을 신었다. 몇 집 간격으로 세워진 가로등과 하늘에 걸린 달이 뿜어내는 불길한 빛을 받으며 7월의 밤길을 나섰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인도 위를 걸었다. 마음 같아선 달려가서 빨리 확인하고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야심한 시간에 술렁술렁 산책하는 사람보다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상해 보일 테니까 참기로 했다. 오스틴 프랜시스가 살던 집까진 겨우 10분, 15분 남짓이었다. 마당은 잔디가 듬성듬성 나서 지저분했고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트와일러, 베어 때문에 집 주변으로 온통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대문을 열고 창가로 갔다. 밖에서 살펴보기만 해도 되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커튼이 쳐져서 그 틈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어둠뿐이었다. 다른 창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여전히 어둠밖에 안 보였다. 한숨을 쉬며 라이언네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기로 했다. 뒷문 손잡이를 돌려본 것이다. 미약하게 삐걱거린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문고리에 심장이 벌렁대기 시작했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고기 썩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때렸다. 스위치를 켜봤지만 당연히 전기가 끊겨 있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내부를 확인했다. 식탁엔 접시와 그릇이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이 완전히 썩어 비틀어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엄청난 냄새에 눈물까지 맺혀서 빠르게 다시 닫아버렸다. 안을 돌아다니며 더러운 빨랫감, 비어있는 술병,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 등은 찾아냈으나 아무리 봐도 이사를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침실로 다가가자 매캐한 냄새가 더 강해졌다. 방 안에 뭐가 있을지 두려웠지만 답을 찾아 들어온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에 문고리를 돌려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아이의 방이었다. 오스틴 프랜시스의 방이겠지. 방에서도 살던 사람이 짐을 챙겨서 나간 흔적은 없었다. TV,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게임기, 자동차 모형, 남자애라면 절대로 두고 갈 리가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날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누가 뱃속에 폭탄을 잔뜩 넣고 터뜨리기라도 한 것인지 모든 벽에 말라붙은 핏자국과 살점, 그리고 뼈 조각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 흔적은 침대에도 고스란히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그 광경을 확인하곤 목까지 차오르는 위산을 힘겹게 삼켜냈다. 침실을 나와 문을 닫고 손잡이에 찍힌 지문을 지운 다음 안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 프랜시스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정체불명의 회색 물질이 베개와 벽 그리고 침대 머리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볼 건 다 봤다는 생각에 멍해진 머리로 그 집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속이 더 뒤집어졌고 결국 나는 뒷마당을 수북하게 덮은 잡초 위로 모든 걸 개워내고 말았다. 프랜시스 가족이 이사했다고 들은 게 언제지? 모르겠다. 분명 1년은 넘은 것 같고 잘하면 2년 가까이 될 것이다. 지끈대는 머리를 붙들고 라이언네로 향하면서 해나를 통해 들었던 이사 소문을 떠올렸다. 두 집의 이사 소식은 모두 해나를 통해서 들은 것이다. 해나는 그 이야기를 집에 숨어서 남들 염탐하며 전화기로 떠들어대는 태미 하웰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태미는 왜 프랜시스 가족의 이사에 관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사했다고 믿는 걸까? 프레스턴의 아버지가 자신에겐 아들이 없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처럼 말이다. 라이언네는 외관만 두고 봤을 때 프랜시스네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나아 보였다. 무성한 잡초가 마당을 뒤엎었고 돌팔매질로 인한 깨진 창문이 보였다. 이번에도 창문을 먼저 시도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결국 또 뒷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이상하게 이 집도 뒷문이 그냥 열렸다. 집안 냄새는 프랜시스네보다 덜했지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아까 그 집처럼 버려진 집이겠거니 하면서 들어간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는 순간 예상보다 깨끗하고 텅 비어있는 집 상태에 놀라고 말았다. 모든 표면에 먼지가 자욱했지만 가구, 사진 혹은 그 집에 누가 살았던 흔적 따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집은 살던 사람이 정말로 이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만 그 냄새만큼은 같았다. 냄새를 따라 침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강하게 다가오는 냄새에 숨이 턱 막히면서 속이 뒤집어졌다. 아이의 방으로 보이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프랜시스네와 달리 방의 절반 정도만 빛을 가비었다. 침대에는 케니 라이언의 유해가 있었다. 온전히 형태가 남은 왼쪽 몸은 썩은 가죽이 뼈대를 따라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으나 오른쪽 몸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다. 꼭 톱밥 제조기에 몸이 오른쪽만 끼어서 갈갈이 찢겨 사라진 것만 같았다. 이 방만큼은 다른 공간과 달리 전혀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사를 준비할 때 케니의 물건은 쏙 빼놓고 한 것처럼 말이다. 아니, 라이언네는 케니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였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라이언 가족은 정말로 케니의 존재를 잊은 거다. 케니는 프레스턴처럼 물리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가족의 머리와 가슴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라가 그 전해에 라이언 가족에게 하려던 게 이거였단 말인가. 내가 알 방법은 없다. 세라에게 물어볼 마음도 없다. 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딱 들어맞았다. 두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힘겹게 받아들이며 몇 주를 보냈다. 그 후에 해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내를 더 깊게 끌어들인다는 사실에 조금 긴장했다. 아내는 세라로부터 비밀 지키는 것을 어려워했으니. 하지만 나 혼자 이 비밀을 안고 가다간 비밀에 잠식되어 버릴 것만 같았다. 새학기 시작을 앞둔 우리 부부는 과연 아이를 보내야 할지 말지를 끝없이 고민했다.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다. 특히 라이언과 프랜시스 가족에게 벌어진 일을 확인하고 나니 그 두려움이 더욱더 심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세라가 남들과 같은 일상 비스무리한 것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해나도 나도 딸이 태어난 이래로 내내 그 뒤를 쫓고 또 우리 집 전체를 뒤덮어버릴 위험과 불안함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라를 생각해서 오리엔테이션은 가보기로 했다. 내가 같이 가서 세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했다. 누구라도 세라에게 다가와서 여름방학 잘 보냈느냐고 묻는다거나 프레스턴 자비스처럼 세라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누구도 세라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동시에 세라를 괴롭히는 녀석도 없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땐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없었다. 아내가 남겨둔 메모에는 이웃 연락을 받고 뭔가를 도와주러 간다고 늦을 거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세라에게 생각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세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으로 직행해버렸다. 그날 밤 해나로부터 세라가 자는지 묻는 문자가 왔다. 그렇다고 답장을 보내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퉁퉁 부은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다. 입을 뗀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아내를 안아주자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아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 너무 무서워. 아내가 속삭였다. 뭐가 무서워? 이유를 너무 잘 알았지만 물어야 했다. 나도 무서웠으니까. 뭘 알아냈거든. 해나가 내게서 떨어지며 말했다. 해나가 침을 꿀꺽 삼키자 목이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아내는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 같았다. 자기가 세라 데리고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내가 애 방에 들어갔거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내 방 뒤지는 거 너무 싫어서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차라리 뭐가 안 나오기를 바란 마음도 있었거든. 아내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런데 아내의 눈을 살피며 내가 침묵을 메꿨다. 뭘 찾았구나. 내 말에 아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쳤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내게 건넸다. 화면 속 아내가 찍은 사진은 낡고 얼룩진 신발 상자였다. 아내는 각종 소형 동물의 꼬리가 들었는데 일부는 너무 오래되어 당장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은 반면 또 어떤 것들은 뜯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뜯긴 단면에 힘줄과 살점이 달려 있었다. 그 외에도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목줄이나 이름표 따위가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에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애 옷장에서 찾았어. 넘겨봐. 아내가 말했다. 사진을 옆으로 넘기자 펼쳐진 책이 보였다. 처음엔 뭔가 했는데 다시 보니 작년 크리스마스에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엔 사진이 여럿 붙어 있었고 저마다 얼굴에 크게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화면을 확대하자 익숙한 프레스턴 자비스의 얼굴이 보였다. 프레스턴 사진처럼 다른 사진들도 졸업 앨범에서 오려낸 것 같았다. 사진 중에는 세라를 다른 반으로 보내려고 했던 과학 선생과 몇 주 전, 그러니까 7월 4일에 목발을 짚고 나타났던 여자애도 보였다. 사진을 넘기자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졸업 앨범에서 오려낸 학생, 선생, 비어있는 집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케니 라이언과 오스틴 프랜시스 가족 사진들, 그리고 이유 없이 더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담사들의 사진까지. 해나를 올려다보는 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것을 느꼈다. 우리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세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주변인들을 제거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딸이 능력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다. 세라는 온 동네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상대로 고문, 살인은 물론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짓을 해오고 있었다. 내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리는 동안 최근 몇 주 사이에 우리 부부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일어났다. 레드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아래 내용은 아침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다. (2022년 5월 4일) 레드 트레일러 트럭 휴게소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에스테반 구티에레즈 씨가 친구와 식당 손님 그리고 동료를 9구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한 날로부터 3주가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구티에레즈 씨는 시신을 발견한 당일 오전 근무를 위해 약
5시 45분경에 식당에 도착해 직원 출입구에 쓰러져 있던 엠마 피츠제럴드 씨를 발견했다. 사건 당일 구티에레즈 씨가 발견한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검시관 소견에 따르면 사망 직전 쓰러지는 과정에서 난 상처인 것으로 보인다. 엠마 피츠제럴드 씨를 제외한 8구의 시신은 구티에레즈 씨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사인을 보이나 검시관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초기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망 현장에선 강도의 흔적도 없으며 가스 누출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 9구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완료되었으며 독극물이나 감염에 의한 사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시 소속 전문 의료진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나 당장 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미궁에 빠진 사건과 관련한 최신 정보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